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겪어왔던 일을 떠올리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기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결정된다. 처음엔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진짜로 지켜줘야 할 것은 서로의 온기였다는 걸 혹독하게 배웠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사라졌던 이유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듣고 대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사실 여기에 사연을 보낸다고 하면 절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저 겉으로 보기엔 남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다만 남들과 유난히 다른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생에 여자가 하나뿐인 수뇌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들한테 미쳐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아들이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두고 보기 괴로울 정도로 누나들과 차별이 심했습니다. 너네 왜 벌써 숟가락 들었어? 다 차례가 있다는 걸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들어? 너희 아빠가 먼저 한 숟가락 넣고 나면 다음은 막둥이라고 말했잖아.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눈치도 없는 것들을 네 배로 낳았다니? 아니, 아들이면 다예요? 나이 순서로 봐도 막둥이가 맨 마지막에 먹어야죠. 아무리 막둥이가 엄마 눈이 예쁘다고 해도 엄마보다 먼저 숟가락 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랑 언니는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순서 상관없으니 너희 아빠 다음에는 막둥이가 먹을 수 있게 해라. 제가 그냥 막내 아들인 줄 알아? 우리 집 귀한 복덩이니까 너희랑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귀하신 몸은 귀하신 대접을 해줘야지. 엄마는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순서조차 이렇게 혼쭐을 내셨습니다. 심지어 누나들은 김치와 김이라든지 반찬을 2가지 놓고 먹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저만 따뜻한 국물에 고기 반찬까지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생일을 챙기는 것도 누나들은 그냥 미역국만 먹고 넘어갔지만 저를 위해선 아버지가 직접 초콜릿과 장난감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마냥 기쁘기보다는 좌불안석이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티나게 차별하는 처사였으니까요. 이런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 저는 차별당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누나들한테 미안해서 죄짓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누나들 혹시 이거 먹어봤어? 아까 아버지가 사다 주신 건데 같이 먹자. 어차피 나는 이만큼 혼자 다 먹을 자신도 없거든. 누나들이 나보다 단 거 훨씬 좋아하잖아. 몰래 숨겨놨다가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어. 그래도 네가 우리 챙겨주니까 고맙다. 안 그래도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오신 건지 궁금했어. 절대로 들키지 않고 잘 숨겨뒀다가 먹을게. 누나들 챙겨줘서 고마워. 그러게. 진짜 고맙네. 솔직히 엄마랑 아버지가 이 정도로 우쭈쭈 하시면 네가 기고만장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까지 생각해줘서 감동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부모 복은 없는데 남매 복은 있나 봐. 그나마 제가 정신은 붙들고 있는 놈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괜히 엄마랑 아버지를 등에 업었던 이유로 누나들을 무시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모님 몰래 누나들한테 간식을 나눠주거나 심부름을 자처해서 도맡았기 때문에 남매들끼리의 우애가 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나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모두 저를 노골적으로 아끼셨는데요. 특히 엄마가 유독 저를 아픈 손가락 다루듯이 각별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땐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엄마를 어마어마하게 구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엄마를 깨워서 무릎 꿇려 앉히시고 도대체 언제쯤 아들을 낳을 건지 대답하라고 하셨대요. 어떻게 딸만 둘을 낳을 수가 있는 거냐? 네 뱃속에는 아들이 들어설 끼면은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시집 왔으면 쓸모있는 며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 저도 얼른 아들을 낳고 싶어요. 절대로 대가 끊기도록 이대로 놔두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 풀어주세요. 저도 어머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마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이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뭐라도 꼬투리 잡아 다시 하라며 난리치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엄마는 몸이 비쩍 마르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겁에 질려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니 진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멈추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직접 엄마한테 고기 반찬까지 내주셨다고 했죠. 심지어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라며 자랑까지 하실 정도였대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참하고 고운 애가 바로 내 며느리라니까요. 어찌나 말도 잘 듣고 내조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는지 몰라요. 가만히 얼굴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꼭 내 딸처럼 느껴져서 잘해주고 있어요. 이러니 엄마도 자연스럽게 저를 복덩이 취급하면서 사랑해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괴로웠던 일상이 제가 태어나고 나서 끝난 거니까요. 이 사연을 알고 나니까 또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를 동아줄처럼 여기며 사랑해 주셨겠어요. 게다가 누나들도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엄마의 편애를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실까 싶기도 해. 그때는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밤에 엄마 무사했는지 확인부터 했거든. 괜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까 봐 엄청 걱정스러웠어. 그나마 막둥이가 태어나고 활기를 찾으신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그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엄만 예상치 못하게 세상이 떠나가라 우시더라고요. 아예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통곡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그동안 어머님 덕분에 우리 집이 무사히 굴러갈 수 있었어요. 절대로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제발 편히 쉬셔야 해요. 아무리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하셨다지만 엄마 본인을 그렇게 숨 못 쉬도록 괴롭히던 분인데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이 들어보니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만든 대상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 당시에 그런 거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드디어 우리 누나들도 기 좀 펴고 살 수 있으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등산에 가셨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장 가장을 잃게 된 거라 집안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저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인 만큼 자퇴하고 생계를 위해 공장이라도 다닐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저보단 누나들이 총명하고 성적도 잘 나왔거든요. 누나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어. 내가 누나들보다 힘도 더 세고 체력도 좋으니까
공장에 가는 게 맞아. 어차피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는 거니까 서로 잘하는 곳에서 노력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우리는 남매끼리 의논을 마치고 엄마한테 계획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욕설이라도 들은 것처럼 난리가 나셨어요. 너네 진짜 정신 나간 거냐? 아무리 막둥이가 착해서 자퇴하고 공장 간다고 해도 너네가 누나들이면 뜯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설마 두 눈 뜨고 멀쩡히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지는 꼴 볼 것 같아?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엄마, 누나들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니고 제가 먼저 자퇴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누나들의 성적이 훨씬 좋잖아요. 괜히 제가 남는 것보단 누나들의 가방끈이 길어지는 게 최선이에요. 왜 그런 마음 약한 소리라고 그래? 남자는 한 번 마음 다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이야. 지금은 네 성적이 시원치 않더라도 나중에 가면 또 모르는 거라고. 괜히 네 인생 꼬라박지 마라. 자퇴는 절대로 안 돼. 결국 저는 계속 학업을 유지하기로 했고 애꿎은 작은 누나가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나들한테 미안한 일이 정말 많았지만 이때처럼 난처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누나는 활발하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퇴하기 전날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귀에 들리면 왜 미련을 두냐고 호통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감히 작은 누나 어깨에 손을 대고 달래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제 자신이 작은 누나 앞에 죄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넌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도 절대로 우리 집안 며느리로 데려올 생각하지 마라. 그건 진짜 너무 가혹한 벌이야. 내 말 새겨들어? 우리 엄마 평생 못 고칠 게 분명해. 아예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작은 누나는 넌지시 저한테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반박할 수도 없었죠. 그저 저는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날 작은 누나의 빨갛게 충혈되어 있던 눈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누나의 헌신 덕분에 대학까지 가고 번듯한 직장까지 구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작은 누나의 큰 결심이 있었던 만큼 보통 노력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작은 누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작은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제가 보인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그래도 내 결정이 쓸모없지 않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사실 처음엔 네가 얄밉기도 했는데 과연 너라고 마음 편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었던 지나간 일은 잊고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작은 누나 역시 마음의 응어리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누나의 조언만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대학까지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단순한 푸념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데려가봤자 결혼하려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과연 우리 엄마 눈에 차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더라고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준원이 너는 누구 만나는 여자 없는 거냐? 너 정도면 여자들이 그냥 지나치지도 않을 텐데. 아직 나한테 소개시키지 않았을 뿐이고 누구 만나고 있긴 한 거지? 나중에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거다. 괜히 노총각으로 버티면 골치 아프다고. 엄마 눈에만 제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실 집에서만 복덩이고 밖에 나가면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냥 나중에 저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따라가야 할지도 몰라요. 가끔씩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교제 중인 여자가 있는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능청맞게 빠져나갔어요.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면 조건 맞는 여자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앞에 노점상으로 떡을 파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장사하겠다고 우산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마음이 쓰여서 우산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크게 편찮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떤 여자가 떡을 전부 달라면서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나눠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혹시 이 할아버지 걱정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저도 그냥 지나치게 죄송한 마음에 다 사버렸어요. 어차피 혼자 다 먹진 못할 테니까 나눠 드실래요? 사무실 거즈 쓰는 분들한테도 나눠주세요. 학창시절 첫사랑도 아닌데 이런 표현 부끄럽지만 달게 잃은 천사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더라고요. 그냥 다쳐서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걷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적인 모습보다 이 여자의 상냥한 마음씨에 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허락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풍덩 빠져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여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곁눈질로 살피는 게 다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발그레지는 뺨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다만 본인이 가진 장애 때문에 섣불리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저녁 같이 하실래요? 아무래도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친구 사이가 돼보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심으로 알아가 보고 싶네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큰 결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이건 나을 수 없어요.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해요. 저랑 가까워지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모난 사람들도 세상에 엄청 많은데 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미 저는 그쪽하고 함께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괜히 겁먹지 말고 용기 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자의 불편한 다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연애 경험이 많아 능숙한 남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자의 마음을 열기엔 충분했나 봐요.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아갈수록 마음이 옅어지기는커녕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물론 쉽게 결심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저희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엄마랑 할머니랑 합가해서 살았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다음에 분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아내와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엄마에게 인사드리러 갔죠. 애초에 아내한테는 친정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굳건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머님이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난 살아오면서 어디를 가든 배척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선량하신 분이라고 해도 아들이 나 같은 여자랑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 그런 건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엄마가 격렬하게 반대하신다고 해도 당신이랑 살 거니까. 처음 당신에게 다가갔을 때부터 이미 각오한 거였어.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한 것도 당신을 안심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하도 아내가 걱정하길래 저는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어느 정도 침착한 상황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처음에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보고 기함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저나 아내나 예상했던 부분이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게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결국 엄마는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역시 아내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을 알아봐 주신 거라고 생각했죠. 네가 하도 여자를 안 만나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다. 괜히 반란 까진 꽃뱀 같은 여자 데려와서 내 속 뒤집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참한 처자 데려오는 게 훨씬 나아. 둘이 한번 재미나게 잘 살아봐라. 아내는 격한 반대 없이 결혼 허락을 받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었죠. 물론 정식으로 시까지 올려서 축하도 가득 받았어요. 특히 그날의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녀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뒤를 돌았는데 하객석에서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랑 아내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누나들과의 사이가 좋았어요. 가끔씩은 저를 빼고 셋이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아버지 같은 가정을 꾸려 여럿 골치 아프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저는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가 계속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아직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더라도 제가 달래줬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축복이 찾아와 주지 않는 거지? 기껏 당신과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모자란 여잔가 봐.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원래 새 생명을 맞이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야. 괜히 당신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라고. 나는 아이가 있든 없든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겨나가려 노력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이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많이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런데 엄마까지 제 심기를 거스르며 아내를 들쑤시더라고요. 며느라가야, 너 혹시 장애가 있어서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 아니냐? 너 뭐 하는 거 없어? 병원 갔을 때 들은 거 없냐고. 겉으로만 불편한 게 아니라 속으로도 뭐가 남들이랑 다른 거 아닌지 확인해봐라. 너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오래 걸리는구나.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러시면 저는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인데 왜 이 사람을 탓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 사람 마음 고생시키지 마세요. 제가 바로 아내의 앞을 가로막고 엄마에게 격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의를 주면서 더 이상 아내를 건드지 말라는 확답까지 받아냈죠. 그런데도 아내는 초조해하고 막막해 하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아내의 나이 38살에 드디어 임신 소식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저랑 아내를 닮은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 역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죠. 물론 엄마나 누나들까지 진심으로 축하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더군요. 다들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 진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찾아와준 축복이니까 무사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조심할 거고요. 우리 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고생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더욱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누나들이 아내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입덧으로 먹고 싶은 게 생긴다고 하면 저 대신 부지런히 움직여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작은 누나랑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저는 별도 달도 다 따다주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누나까지 같이 간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었죠. 누나, 이 사람 잘 부탁해. 안 그래도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았는데 둘이 여행 다녀온다니 마음이 놓여. 괜히 나 혼자 집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고 와. 그래야 우리 꼬물이도 행복하지. 그래, 네가 질투할 정도로 즐겁게 놀다 올 거야. 벌써 내가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 일부러 취향에 맞게 골랐으니까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우리 여행 다녀오고 나서 후기 괜찮으면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라. 꼭 제가 같이 가는 여행도 아닌데 아내가 행복해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제 인생에 벼락까지 찾아오고 말았어요. 분명 재미있게 다녀오겠다며 인사했던 아내가 사고를 당해 실종됐다고 했거든요. 사건의 전말은 아내랑 작은 누나가 떠난 여행지에서 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옳게! 지금이라도 뛰어내려! 그 배에 남아있다간 같이 침몰할지도 몰라. 차라리 구명조끼 입고 같이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어. 제발 용기를 내봐. 우린 무사히 돌아가야 하잖아. 그렇지만 제 뱃속엔 아이가 있잖아요. 만약 찬물에 그냥 들어갔다가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 혼자 살아남겠다고 우리 아이 외롭게 보내버릴 순 없어요. 그건 진짜 엄마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조금만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찬물에 뱃속 아이가 잘못될까봐 끝까지 뛰어내리지 못하다가 함께 침몰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장님도 한 분 같이 계셨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댔어요. 솔직히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감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악몽인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만약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해도 제가 평생 책임질 테니 제발 곁으로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제발 이게 꿈이라면 나 좀 깨워줘. 당신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우리 분명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고 약속했잖아. 그냥 숨만 붙어서 돌아오면 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 저는 매일같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물론 작은 누나 역시 많이 괴로워했어요. 특히나 작은 누나는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기에 몇 번이고 소환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내랑 작은 누나가 여행을 떠난 곳은 도대체 뭐 이런 곳으로 태교 여행을 갔나 싶을 정도로 산골이었거든요. 그래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구석은 없어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죠. 물론 저는 애초에 작은 누나를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래도 작은 누나는 우리 부부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저는 순식간에 아내랑 뱃속 아이까지 잃게 된 상황이라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신을 발견하기라도 했다면 기대라도 접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폐해지니까 작은 누나도 죄책감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작은 누나는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올케가 조용한 곳에 가고 싶다길래 데려간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한테 미안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 거야. 부디 네가 마음 추스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랄게. 하필이면 작은 누나는 시집도 안 가서 우리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떠나버린 건지 행방을 물을 곳도 딱히 없었어요. 한꺼번에 소중한 존재를 셋이나 잃고 살아갔으니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큰 누나가 정신적 지주처럼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를 다시 한번 미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가 기회를 노린 것처럼 굴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철문 찾아 데리고 와서 새 장가드는 게 어떻겠어? 벌써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어미 말 들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야. 굳이 이미 떠난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엄마, 진짜 저를 사람으로 생각하긴 하세요? 하나뿐인 아내랑 애까지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세상가를 운운하시는 거죠? 저는 뭐 감정도 없나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냅두세요.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힘들다고요. 결국 저는 엄마와 절연하듯 지내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저를 몇 번이고 찾아와서 변명하고 호소했지만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겠어?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니 좋아하는 것뿐이다. 아무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죽은 사람이나 따라다니면 어디 그게 사는 거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제는 그냥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이성적이었으면 엄마랑 진작 연부터 끊었을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아무리 설득하신데도 새장간 안 가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살아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뱃속 아이 그리고 작은 누나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더 이상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말을 걸면 웃어주는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실종된 지 8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귀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2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동창놈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준 이후로 안 봤으니 꽤나 오랜만이었죠. 분명히 이 녀석도 장가가면서 제주도로 떠났댔는데 서류 정리하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반갑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저와 아내를 같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억지로 덮어두었던 행복한 추억들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죠. 솔직히 이런 제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창은 이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네 와이프는 얼굴이 그대로더라. TV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우리 막내딸 숙제가 TV에 나온 사람하고 인터뷰하거나 사인받아서 오는 건데 네 와이프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만약 이 동창이 장난기 많은 녀석이었다면 진짜 주먹부터 날아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당황스러워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사춘기 시절에도 학교에서 점잖기로 유명한 놈이었어요. 도저히 그냥 하는 말로 스쳐 지나가기 어려웠죠. 우리 와이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넘어서 사망 처리됐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디서 잘못 보고 나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지?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웃음기 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으니 동창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굽히진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걸로 장난칠 이유가 있겠어? 네 와이프 분명 다리가 좀 불편하셨잖아. 내가 TV에서 봤던 분도 그 걸음걸이가 똑같았어. 당연히 네 와이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동창이 쩔쩔매면서 해명하는 걸 보면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사실 장애로 인해 제 아내의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했거든요. 아예 멀리서 봐도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결국 동창은 먼저 저한테 착각했던 것 같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너야말로 이런 걸로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 내가 빼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건가 봐. 괜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설마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절대로 흔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리운 제 사랑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길래 이런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창에게 어디서 봤는지 물었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VOD 서비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동창이 알려준 TV 프로그램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사실 동창이 알려준 회차의 주인공은 제 아내가 아니었죠. 그런데 주인공이 인터뷰하고 있을 때 뒤로 스쳐 지나가듯이 다리를 절뚝이던 제 아내가 보였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걸음걸이며 모습이 100% 제 아내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방송에서 나온 그 지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가보니 오지나 다름없어 보였는데 어르신들 위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또 물어서 아내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외부인이라서 그런지 경계부터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알려줘. 본인 소개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니어도 충분히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애 엄마니까 괜히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여기 살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썩 꺼져. 괜히 말도 섞어주지 마. 이렇게 밖에서 갑자기 온 사람들은 분명 꿍꿍이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괜히 입 열어주면 안 돼. 괜히 착하고 선량한 애 엄마가 다칠까봐 걱정된단 말이야. 솔직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게 나오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소중히 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제 아내인 것 같다고 세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왜 저한테 알려주기 싫어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아무리 다리가 불편해도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이젠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심을 가감없이 드러내니까 어르신들의 눈빛도 누그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애틋하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조용히 다가와 집 하나를 가리키더군요. 그때부턴 꼭 제 아내를 코앞에 둔 것 같아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머무는 것으로 추측되는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작은 누나가 누구시냐면서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작은 누나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뒤로 자빠질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덕분에 아내까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내의 뒤를 이어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올 때 진중한 태도로 마주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아내의 뒤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여자아이를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 왜 나만 모르게 둘이 여기까지 와서 숨어 살았던 거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한테만은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얼른 말해봐. 알고 보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저 모르게 우리 아내한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강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아직 태아 성별이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들들 볶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는 몸이 병신이니 애라도 아들을 낳아놔야 한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긴 했지만 너 몸이 살찐 걸 보니 여성 호르몬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 만약 딸 낳을 것 같으면 얼른 흘려보낼 준비부터 해라.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이랑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기로 했어요. 아무리 제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아들이 필요하다면 둘째로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이가 있는데 둘째는 또 어느 세월에 낳으라고? 너도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대를 이어서 쓸모있게 굴어야 할 것 아니냐? 만약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딸이거든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얌전히 흘려보내라. 결국 태아 성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오자 엄마는 아내에게 몰래 율무차를 먹이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많이 예민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아내는 작은 누나에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의논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작은 누나의 계획으로 방해받지 않고 딸을 키울 수 있도록 여기까지 떠나오게 된 거였고요. 아무래도 작은 누나는 엄마가 딸에게 집요할 만큼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누나가 우연히 본가에 들렀다가 엄마의 수상한 계획을 엿듣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그것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딸이어도 그냥 낳을 생각이더라고. 아무래도 비타민이 척하고 진통제를 먹여버릴까봐. 만약 기형아가 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흘려보내지 않겠어? 그동안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으로 무지막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움직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충격을 받아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는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만 두고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정도로 아내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걸까요? 이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하게 되니까 그저 절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당신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니야. 전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난 친정도 없고 다리도 멀쩡하지 않은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받아주셨잖아. 아무래도 당신과 어머님을 갈라놓을 순 없었어. 그동안 엄마와 아내는 아이 성별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면 큰 갈등이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차마 천륜을 엇나가게 만들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고자질하기보다는 상황을 헤아리려고 노력한 마음씨가 다시 한번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되면 우리 엄마의 지랄병도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설마 초등학생이나 된 딸아이한테 우리 엄마가 감히 손대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이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 줄 줄은 몰랐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한텐 어쩔 수 없는 끈이 있나 봐. 그동안 당신 혼자 애달프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저는 이제 엄마와 절연하고 살고 있으니 같이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무래도 제 아내와 자식을 지키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였죠. 저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동안 저 대신 딸아이를 지켜준 것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작은 누나까지 돌아가자고 하니 아내는 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뒤에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딸의 눈망울을 참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아내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과 아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멀리 도망가는 일 없도록 지켜낼게요. 그러니 어르신들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게요.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활기도 띠고 좋았는데 아쉽네.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것보다는 남편 옆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지혜도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 부르다니 축하한다. 어르신들이 끝까지 제 아내랑 딸아이를 아껴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히려 제 엄마보다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인사드리면서 알게 된 건데요. 과거 사고에 같이 있었다던 선장님도 이 동네에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내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도와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선고를 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 역시 뒤늦게나마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제 가족이 품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모든 충격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작은 누나가 한 번 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아내의 배에 충격을 주기 위해 계단에서 밀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내는 뱃속 아이를 지켜야 해서 신경에 곤두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아내는 이를 끝까지 저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건 말했어야지. 당신이 위험해질 뻔한 거잖아. 왜 숨기려고 한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야. 절대로 다음부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숨기려고 하지 마. 이건 진짜로 당신과 어머니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겠어. 그래도 이젠 당신한테 뭐든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아내 역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있는 만큼 좀 더 강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이걸로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가서 사과를 모두 받아낸 거였죠. 그동안 엄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저승사자라도 만난 것처럼 놀라면서 경악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구시더니 뒤로는 짐승도 안 할 짓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뻔했어요.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네요. 당장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 원래 딸보다는 아들이 나와야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법이야. 내가 너 고생하라고 그랬겠니? 다 너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랬던 거다. 엄마는 누가 봐도 쩔쩔매는 모습으로 애써 변명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선입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젠 진짜 절연하고 살아요. 분명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온갖 생고생을 다 하셨으면서 왜 제 아내까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때 찾아뵐게요. 엄마는 오열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예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엄마를 뿌리치고 아내의 손에 붙잡아 귀가했거든요. 그러자 엄만 저 대신 아내를 공략해야 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몇 번이나 빌고 또 빌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신 거겠죠. 하지만 아내 역시 강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이가 어머님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갈 거라고 하면 굳이 말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딸을 위해 어머님과 안 보고 살 거니까요. 다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는 아내도 제 곁으로 돌아와 다시는 예전처럼 유약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륜을 끊어낼 순 없으니 저에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 역시 엄마의 도움을 바라는 손길을 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큰 누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마찬가지로 절연을 선언했어요. 엄마, 혹시 자식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우세요? 이거 다 자업자득이에요. 괜히 남 탓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후회하셔야 한다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 혼자 잘 살아보세요. 다시는 우리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누나의 말로는 엄마가 넋이 빠져나간 것처럼 구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역정조차 내지 못하고 말을 잃으신 것 같았대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들어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추억을 쌓아야 하잖아요. 주말마다 딸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주말 농장도 함께 다니고 있어요. 원래 오지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자랐던 터라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 솜사탕 하나 사줬더니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회전목마 앞에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아직 다른 집 부녀처럼 딸아이랑 스스럼 없이 지내진 못하지만 곧 딸바보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같이 캠핑도 간 적이 있는데요. 텐트 안에서 이불 덮고 셋이 나란히 누워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쉬는 게 좋은데요. 감히 피곤할 틈도 없이 즐겁게 지내느라 지금의 인생이 만족스러워요. 아빠, 저는 나중에 엄마처럼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혹시 아빠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꼭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려고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 지혜도 나중에 커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저 아빠 노릇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저는 가족끼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일상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존재가 곁을 지켜준다면 결국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